여러분, 저는 평생 살던 집을 하루아침에 팔아버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내쫓아 버렸어요. 저를 모진어미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날 새벽, 여름 장마가 시작되려는 듯 습기가 가득한 공기가 집안에 눅눅하게 배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이 깬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도 끝아들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어요. 젊은 부부가 새벽에 속삭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 이름이 들리는 것 같아서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닫힌 문 너머로 들리는 서곤거림에 귀를 기울이게 됐거든요.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평소 저에게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짜증이 섞인 톤이었어요. 어머님 냄새가 온 집에 배어서 견딜 수 없다고, 이불에도 쿠션에도 그 냄새가 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제가 계시면 항상 신경이 쓰여서 집에서 편하게 쉴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이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동시에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 치더라고요. 냄새라니요. 저한테서 냄새가 난다고요. 아들 민석이가 대답하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어떤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슬리퍼 소리가 날까봐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서 제 방으로 돌아갔거든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어오고 멀리서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부르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평범한 새벽 풍경과 대조적으로 제 마음속은 정말 복잡했어요. 저는 올해 66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하나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평생 깨끗하게 살아온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직장 다닐 때도 누구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일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새 식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반년 된 아들내였어요. 우리 민석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32살까지 혼자 지내더니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며느리 수진이는 첫 만남에서 참 예쁘고 상냥해 보였어요. 키도 작고 말랑말랑한 느낌이어서 왠지 제가 보호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거든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저는 최대한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을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신혼집도 미리 마련해 놓았어요. 제가 살고 있던 32평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새 아파트를 사줬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새 아파트가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 잠시만 함께 살면 안 되겠냐고요. 저야 당연히 좋다고 했죠. 아들이 결혼해서 나가면 얼마나 적적할까 싶었는데 오히려 고마운 일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가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고 민석이는 회사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오랜만에 집안이 활기차더라고요. 혼자 살 때는 아침도 대충 때우곤 했는데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어요. 수진이도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저도 살림하는 법을 알려주고 했거든요. 마트 갈 때도 함께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진짜 딸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지 않고 뭔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민석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나와도 필요한 말만 하고 들어가곤 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함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가족은 시간이 만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말수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너무 나서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들은 그 대화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냄새를 풍긴다니요. 그날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정말 제가 모르는 사이에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자꾸 코를 킁킁거려 보고 옷도 냄새 맡아보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특별히 이상한 냄새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 신경 쓰기로 했어요. 매일 샤워를 2번씩 하고 옷도 더 자주 갈아입고 방 안에 방향제도 뿌려놓고 했거든요. 설마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도 아들 내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할 때도 대화가 거의 없고 각자 빨리 먹고 일어나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수진이가 들어와서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거실에 계시면 자신들이 불편해한다는 식으로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돌려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혹시 방에서 주로 지내실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제 집인데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거실에 나가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모든 게 조심스러워졌어요. 마치 남의 집에서 얻어 살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함께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이 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배려하면서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냄새가 날까봐 환풍기를 최대로 틀었고, 청소할 때도 소음이 날까봐 아주 조용히 했어요. 텔레비전도 볼륨을 낮춰서 보고, 전화 통화도 방에서만 했거든요.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발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걸어 다녔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 어색해졌어요.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불편하고 아들 내외도 불편해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어느 날은 수진이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신의 공간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나 싶어서요.
민석이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이가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괜찮겠냐고. 혹시 새 아파트로 빨리 이사 가는 게 좋겠냐고요. 그런데 민석이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배려하려고 하니까 더 어색해지고 그렇다고 무신경하게 굴 수도 없고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 부엌에 갔더니 아들 내외가 아침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대화를 멈추더라고요. 그 순간 느꼈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나타나니까 급히 입을 다문 거구나. 정말 서글펐어요. 제 집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 몰래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는 게요. 그날 오후에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수진이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처음 보는 건 아니었지만 결혼식 이후로는 처음이었거든요. 인사를 나누는데 수진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수진이가 잘 지내냐고, 시댁살이가 어렵지는 않겠냐고요. 그때 수진이 어머니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마치 이미 뭔가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아마 수진이가 친정어머니에게 불만을 털어놓은 모양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렇게 지내는 게 정말 아들을 위하는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 앞 슈퍼에서 동네 아줌마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이웃이라 반가웠는데 그분이 묻더라고요. 요즘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며느리랑 잘 지내냐고요. 예전에는 집에서 웃음소리도 나고 활기찬 것 같았는데 요즘은 너무 조용해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깨달았어요. 우리 집이 정말 조용해졌구나. 예전에는 저 혼자 살 때도 라디오도 틀고 전화 통화도 하고 나름 활기찬 집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정말 고요했어요. 아들 내외는 방에 있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따로따로 지내고 있으니 이게 가족인가 싶더라고요. 그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싶었거든요. 아마 직선적으로 아들을 불러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돌려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닐까? 혹시 더 관계가 나빠지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계속 참고 지내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수진이가 저와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부엌에 있으면 부엌에 오지 않고, 제가 거실에 있으면 거실로 나오지 않고요. 마치 저를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들어와서 인사만 대충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녁 먹을 때도 필요한 말만 하고 끝이었어요. 예전에는 회사 일이나 일상적인 얘기도 나누곤 했는데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느 날은 정말 답답해서 민석이를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냐고, 수진이가 불편해하는 이유가 뭔지 알려달라고요. 그런데 민석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하라고 하는 게 더 답답했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주면 고치려고라도 노력하겠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가니까 더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석이가 갑자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수진이네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휴가를 간다고.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울 거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젊은 부부가 여행 가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수진이네 가족들과만 가는 거지?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더 이상한 건 민석이가 그 말을 할 때 표정이었어요. 뭔가 죄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이건 그냥 휴가가 아니구나. 저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서 가는 거구나.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좋다고 했어요. 재미있게 다녀오라고, 조심히 가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글펐어요.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나 싶어서요. 휴가를 떠나는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김밥도 싸주고 간식도 준비해줬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보내드릴 때는 정성스럽게 보내드리고 싶었거든요. 민석이는 고맙다고 했지만 수진이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짐을 챙겨서 나가면서도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오랜만에 제 집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된 거였는데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라디오도 크게 틀고 전화 통화도 마음껏 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도 실컷 봤어요. 그런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낼 수는 없겠다 싶었거든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 계속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아예 따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지금처럼 계속 참고 지내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정말 극단적인 생각이었지만 어쩌면 이것만이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신중하게 살아온 저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아들 내외가 여행을 간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런 어정쩡한 상황을 계속할 수는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행동을 하기로 했어요. 먼저 부동산에 연락을 했어요. 우리 아파트를 매매로 내놓고 싶다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라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집을 팔려고 하시냐고, 혹시 어떤 문제라도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했어요. 자세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실 제가 하려는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았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시세를 알아보더니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급하게 파시는 거면 조금 가격을 낮춰야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조건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격보다는 빨리 파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들 내외가 휴가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럼 바로 매물로 내놓겠다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연락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평생 살던 집, 남편과 함께 추억을 쌓았던 집을 팔려고 하는 거구나. 잠깐 머뭇거렸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보려고요. 직원분이 언제쯤 이사 예정이냐고 물어보시더니 짐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고 했어요. 일단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는 차차 정하겠다고요. 직원분이 그럼 임시로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빠르게 일이 진행됐어요. 이틀 만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저희 아파트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방 구조며 베란다며 모든 게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격도 저희가 부른 가격 그대로 수락하겠다고 하시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렇게 빨리 진행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너무 성급한 결정인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계약금도 받고 잔금 치르는 날짜도 정했어요. 아들 내외가 돌아오기 하루 전이었거든요. 계약을 마치고 나니까 정말 실감이 났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거구나. 평생 살던 집,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이 가득한 집을 팔아버린 거구나.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시원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제 집에서 제가 위축될 일도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에는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며칠 동안 긴장하고 있었는데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중으로 짐을 싸도 되냐고 직원들이 와서 도와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직원분들이 와서 짐을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평생 모은 물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옷가지며 그릇이며 책이며 온갖 것들이 나왔어요. 짐을 싸면서 하나하나 추억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남편이 사준 반지, 민석이가 어릴 때 그린 그림, 결혼할 때 받은 선물들,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특히 민석이 어릴 때 물건들을 정리하면서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유치원 때 만든 비누조각품,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들, 중학교 때 썼던 일기장. 이 모든 걸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는데요. 민석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찍었던 사진도 나왔어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혼자서 아들을 키워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사진 속 민석이는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대학교 입학할 때, 취직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헤어지게 되다니 정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직원분들이 민석이 방에 있는 짐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그대로 두라고 했어요. 아들 내외 짐은 건드리지 말고 제 물건만 정리하라고요. 대신에 아들 내외의 짐은 따로 상자에 정리해서 현관 앞에 놓아두라고 했어요. 새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상자에는 간단한 메모를 붙여두었어요. 민석이와 수진이의 물건이라고 연락하면 찾아가겠다고요. 옷장에서 민석이 어릴 때 입던 옷들도 나왔어요. 첫돌 때 입었던 한복, 유치원 졸업식 때 입었던 정장, 초등학교 운동회 때 입었던 체육복,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어요. 이런 걸 버릴 수는 없어서 따로 챙겨뒀어요. 수진이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도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약혼할 때, 결혼식 때,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겉모습만 그랬던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정리를 다 마치고 나니까 정말 텅 빈 집이 됐어요.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모든 걸 새 주인에게 넘겨주기로 했거든요. 저는 필요한 옷가지와 개인 물품만 챙겼어요. 빈집을 둘러보니까 정말 30년의 세월이 느껴지더라고요. 신혼 때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새롭고 설렜거든요. 남편과 함께 가구도 하나하나 고르고 커튼도 직접 달고 화분도 놓고 했었는데요. 민석이를 낳아서 기를 때도 이 집에서였어요. 밤에 울 때마다 달래주고 첫걸음을 뗄 때도 이 거실에서였고 첫말을 할 때도 이 집에서였어요.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쁘던 시절이 벌써 이렇게 오래전 일이 되었다니요. 남편이 아팠을 때도 이 집에서 간병했어요. 마지막 몇 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했던 시간들이 소중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도 이 침실에서였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요. 그 후로 혼자 살면서도 이 집이 위로가 됐어요. 외로울 때마다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집 곳곳에 스며 있어서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야 하는구나.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리고 현관문에 새 주인 명의로 된 안내문을 붙여놓았어요.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돌아와서 보면 깜짝 놀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안내문을 붙이면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정말 깨끗하게 비워진 집이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 자리에는 못자국만 남아있고 소파가 있던 자리에는 카펫 자국만 남아있더라고요. 부엌도 텅 비어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었는지, 민석이 좋아하는 음식,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 수진이가 처음 와서 맛있다고 했던 음식들, 모든 게 추억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이 부엌을 쓰게 되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거든요. 민석이를 낳아서 기르고 남편과 함께 행복했던 시간들, 혼자서 힘들게 지냈던 시간들, 모든 게 이 집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문을 잠그고 열쇠를 부동산에 맡기러 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시냐고, 짐이 왜 이렇게 많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이사 간다고만 했어요.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니까요. 그날 저녁 임시로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내일부터 어디서 살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될 것 같았어요. 모텔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일까? 너무 극단적이었나? 아들이 얼마나 놀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홀가분한 마음도 들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쯤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집에 왔는데 새 주인 명의의 안내문이 붙어 있고 자기들 짐이 상자에 담겨서 현관 앞에 놓여 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집을 팔았다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요. 민석이가 어디 계시냐고 당장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고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라고요. 민석이가 엄마 왜 그러시냐고, 갑자기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했어요. 냄새가 배인다면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면서 저를 그렇게 부담스러워 했잖냐고요. 그럼 이제 조용히 지낼 수 있지 않겠냐고요. 민석이가 깜짝 놀라면서 언제 그런 말을 들었냐고, 혹시 며느리가 뭔가 실수를 한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오해라고,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오해든 아니든 이미 상처받을 만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도 전화를 바꿔서 말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다시 돌아와서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울먹울먹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한 번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그날 밤에 민석이가 찾아왔어요. 제가 묵고 있던 모텔까지 찾아와서는 문 앞에서 엄마라고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민석이가 하는 말이 다 들렸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서운해도 제 아들인데 그렇게 울면서 사과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 모든 일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민석이가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포기하고 갔나 봐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더라고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신들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엄마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편지 내용을 보니까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도 편지 끝에 몇 줄 적어놨는데 정말 잘못했다고,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다시 함께 살아도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민석이는 계속 연락을 했어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가끔씩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절 만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민석이도 포기했나 봐요.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아마 새로운 집을 구해서 정착했을 거예요. 저는 그동안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고 무엇보다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새 집에서 생활을 시작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거든요. 라디오도 크게 틀고 텔레비전도 실컷 보고 친구들이랑 전화 통화도 마음껏 했어요. 요리할 때 냄새 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청소할 때 소음 날까봐 조심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혼자 밥 먹을 때나 저녁에 혼자 텔레비전 볼 때는 쓸쓸한 기분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은 동네에서 민석이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서로 깜짝 놀랐는데 민석이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엄마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민석이도 잘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수진이랑 새 아파트로 이사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죄송하다고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인사만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래도 민석이가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아무리 서운해도 제 아들이니까 잘 지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후로도 가끔 민석이는 안부 문자를 보내요. 명절 때나 생일 때는 꼭 연락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만 답장을 해요. 감사하다고, 잘 지낸다고만 하고 끝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아들이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감정도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편한 방식으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요즘 제 생활은 정말 단순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집 근처를 산책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가끔 영화도 봐요. 저녁에는 집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요. 예전에는 집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자주 못 만났는데 이제는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만나고 싶을 때마다 만날 수 있어요. 가끔 친구들이 민석이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봐요. 저는 그냥 잘 지낸다고만 대답해요.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니까요. 어떤 친구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했냐고, 차라리 대화로 풀 수 있지 않았겠냐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때로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후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민석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수진이는 잘 적응했는지 궁금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그날 들은 그 말들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하필 제 아들과 며느리 입에서 나왔다는 게 더 상처였거든요. 냄새가 배인다는 말,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말, 그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하지만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정말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자신들만의 공간이 간절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뒤에서 몰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정직하게 말해줬으면 저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집을 팔아버리는 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지내면서 서로 불편해하는 것보다는 아예 선을 그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충격적인 방법이었지만 확실한 해결책이기도 했어요. 그 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어색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오히려 이런 생활이 저에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제 기분은 뒤로 미뤄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가족이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요즘에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서예 선생님이 글씨가 참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기분이거든요. 동네에서도 이제 적응이 다 됐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 뿐이어서 어색했는데 이제는 아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마트 직원분들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가끔 인사도 나누고 해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라고 인사해 주시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런 작은 인사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돼요. 가족은 아니지만 이웃으로서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내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민석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기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감정이 섞여 있더라고요. 제가 할머니가 된다는 건데 정작 손자나 손녀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축하한다는 답장은 보냈어요. 아무리 서먹한 사이가 되었다고 해도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건 축하할 일이니까요. 민석이가 또 답장을 보내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기회가 되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고맙다는 말만 했어요. 사실 손자나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어색한 관계에서 억지로 만나봤자 불편할 뿐이거든요. 어쩌면 시간이 더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르죠. 아기가 태어나고 민석이도 아버지가 되고
수진이도 어머니가 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냥 각자 살 길을 가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무리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확신이 서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참고 견디면서 서로 불편해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았다고 봐요. 가족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 잘 지낼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인 것 같아요.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기회를 놓쳤어요. 서로 속마음을 숨기고 뒤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다르게 행동할 것 같아요. 수진이한테 직접 물어볼 거예요. 제가 뭔가 불편하게 하는 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낼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리고 민석이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서로 눈치 보지 말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하자고.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대신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결국 마지막에는 혼자 남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외롭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할 일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서예도 배우고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루하루가 충실해요. 물론 가끔은 가족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는 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감정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최대한 이해하고 타협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거든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자신을 너무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정도 내릴 수 있어야 하죠. 제가 한 일이 극단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 존엄성은 지켰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최근에 가까운 동네에 복지관이 새로 생겼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도 몇 개 참여하고 있어요.
요가 수업도 듣고 독서 모임도 참여하고 가끔 봉사활동도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대부분인데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식들이 외국에 나가서 혼자 지내시는 분도 있고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 저만 이런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각자 다른 이유지만 혼자 살아가는 중년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의 삶의 리듬을 찾아가시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터득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는 제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편하네요. 얼마 전에는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한 분이 저한테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분도 혼자 사시는 분인데 혼자 여행 가기는 심심하니까 같이 가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잘 모르는 분과 여행을 간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오랫동안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 않은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새로운 사람과 친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제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1박 2일로 강릉에 다녀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셨고 결국 혼자 살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대화가 잘 통했어요.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느낀 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였어요. 용기만 내면 얼마든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분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가끔 산책도 같이 해요. 가족 같은 관계는 아니지만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관계는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서로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집과 돈은 더 이상 너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쓸지는 제가 결정할 일이고 누구한테 물려줄지도 제 마음이거든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부모니까 무조건 희생해야 하고 자식이니까 무조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더라고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혈연 관계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물론 때로는 외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생활이 저에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민석이와 수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건 이제 그들의 몫이에요. 제가 간섭할 일도 아니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후회 없이 살려고 해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무조건 참기만 하지는 마세요. 물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과감한 결정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민석이와 수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한 그 냄새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거예요. 언젠가 너희들도 나이가 들면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너희들 자식들이 똑같은 말을 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제 정말 조용하게 지낼 수 있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조용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도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가 차지했던 자리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채우거나 아니면 그냥 비워두거나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걸요. 비록 마지막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 사랑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민석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수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모든 감정들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참고 견딜 수는 없더라고요. 사랑에도 한계가 있고 인내에도 끝이 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서로 원망스럽고 서먹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추억이 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태어날 아기에게는 할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진솔한 경험담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올가매지 마세요. 진정한 가족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때로는 외롭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이런 삶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너무 위축시키지 마세요.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때로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물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계속 참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요. 저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각자의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한 선택을 하세요.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어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계신 분들은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당연한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민석이나 수진이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했어요.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너희들이 부모가 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각자의 길을 가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니까요. 자,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거라는 걸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